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밤에 미국 주가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제 저녁 8시경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라는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고 정작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한 다음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일단 포유 환율연구소가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아침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왜 그것을 그 방송을 해갖고 혼란스럽게 했냐라고 또 저한테 꾸지람을 하기에 반성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아침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전화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 전화 통화한다고 그 점심시간 또 재야 하고 하니까 늦어졌는데, 일단 어제 저녁에 연준 의장이 0.75% 인상 발표는 뭐 모두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금리 인상 폭이죠. 그런데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뭐 설명이죠. 왜 0.75% 인상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포유 한율 연구소가 분석을 해본 적 연준 의장은 그 악재와 호재의 성발언을 동시에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이 악재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렸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에 도달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라는 표현은 악재지요. 그러면서 또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했어요. 이거는 또 호재예요. 그 언젠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포유 한율연구소 분석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도매 물가 상승률이나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이나 그 다음에 뭐 지금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니까 물가 가중치가 높은 그 물품들 또 품목들 서비스 가격들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우선 그 연 2.0%에 도달할까 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또 앞 시간에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방송을 했는데 8월 도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그러니까 2021년 8월 대비 5.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이후 9월이죠. 9월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좀 긍정적인 그 물가 영향 요소는 유가가 평균 한 2불 정도 8월보다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WTI 기준인데 결국 미국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유가가 한 2% 정도 그 평균 떨어졌으니까 유가만 놓고 보면 물가 안정 요인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런데 9월 도매 물가가 5.6이니까 3%대 초반까지 내려와요. 유가만 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혹자들은 이걸 두고 러시아가 석유 수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않으면 그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실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내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시장 가격보다는 약 한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제 뭐 30% 낮은 그 석유 가격으로 소비가 가능하니까 어, 석유 시장이 큰 손이죠. 큰 손이 낮은 석유 가격으로 매수를 하니까 작은 손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산 석유 가격도 내려가고 심지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은 수출하고 사우디 내에서 필요한 석유는 오히려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갔어요. 그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유가 하락 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재미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의 재정 흑자죠. 재정 흑자가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정도 됐는데 1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그 흑자가 4조 원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8월 한 달에 그 러시아 석유 수입 내지는 에너지 수입 수출이죠. 석유 수출과 에너지 수출에 따른 그 재정 흑자가 크게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유가도 내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내린 기간이거든요. 8월이.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부메랑이 돼 가지고 이제 러시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정이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전쟁도 못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석유 생산량을 늘려야 될 형편이야. 암 시장을 통해서요. 물론 뭐 공산주의 국가들은 석유 안 그래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야 독재 국가 유지에 필요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게 이제 석유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산 석유가 이제 많이 팔리겠죠. 반면에 이제 중동산 석유는 비싸기는 하지만은 작게 팔리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유가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부메랑이라는 거죠. 에너지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요. 천연가스 참. 천연가스도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대체 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발을 많이 그동안 했을 거예요. 속도를 늦춰가면서 그러면서 또 에너지 소비 전략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도 러시아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분석 뭐 JP 모간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도 이제는 내년 봄이 되면 연초부터는 천연가스 가격도 오히려 큰 폭으로 내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시각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가 안정 요인과 천연가스 안정 요인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8월이 그 도매 물가죠. 지난해 8월 대비 5.6% 상승인데 아마 3%대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언젠가가 그럼 언제냐, 제가 볼 적에는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8월이 도매 물가가 5.6%니까 9월이 되면 이게 3%대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4% 정도. 그러면 이제 다음 기준금리는 0.75%가 아닌 0.5 내지 0.25%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연준 의장의 표현이거든요.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 그거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연 2%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표현과 연계돼서 보면 2%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표현은 악재지만은 언젠가는 이날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고 한 표현에서 그 언젠가는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도 지금 8월보다 안정됐고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 또 부동산 쪽도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뭐 여러가지 뭐 이유가 물가 하락 요인도 좀 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고환율 고달러인데
수입 물가 측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소비하는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유리하거든요. 달러 강세가. 그러니까 소비가 또 증가하고 그 8월요. 9월도 마찬가지고 소비 증가에 또 그 기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달러가.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달러가 고공행진을 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지만 미국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하락 요인이 있는데 그 언젠가는 멀지 않았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고달러 현상 때문에 그 언젠가라는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기준금리는 뭐 높아도 0.5%가 안 되겠느냐라는 것이 보유환율연구소 생각이고, 또 기준금리를 0.5% 이하 인상할 경우에는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3% 정도 되죠. 제가 지난해 10월에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물가가 한 3% 정도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에게 호재다, 기업 위기 증가 요인이 된다라는 그 방송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고공행진 달러 고공행진, 그 다음에 유가 그 배럴당 83불 이하에서 안정,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지금처럼 하락 추세 지속이라면 얼마든지 그 9월 그 도매 물가는 뭐 3%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언젠가는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유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하향 안정되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요한 물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 세 개가 뭐 거의 미국 전체 물가에서 절반 정도 차지할 수 있는 세 개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고 자동차 가격도 좀 내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약 한 절반 정도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품목에서 물가 안정 요인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다음 기준금리 인상은 높아야 0.5%가 안 되겠냐, 연준 의장 표현을 빌리면요, 그런 측면에서 호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어제 저녁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연준 의장은 호재로 얘기한 것 같은데 시장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연간 성장률인데,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1.5%는 2022년도 성장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죠. 뭐 IMF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주요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0.2%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보면 엄청난 하향 조정이죠. 1.5%에서 0.2니까. 그러면 1.3이 그 하향 조정됐으니까 대폭 하향 조정이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 산출을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대형 악재예요. 근데 포유환율 연구소처럼 그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에 이미 그 1분기는 마이너스 1.6% 성장, 2분기는 마이너스 0.6, 상반기 평균을 하면 1.1%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3분기와 4분기 평균이 1.5% 성장을 해야 연준 의장이 분석한 올해 성장률 0.2%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3분기와 4분기는 플러스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포유환율연구소와 연준 의장의 그 분석, 연준은 저보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뭐 이미 3분기는 7월 8월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거고 9월도 22일 날 발표를 했으니 9월 자료가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연준 의장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 포유환율연구소
분수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거 호재라는 거죠. 왜 호재냐면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결국 경기 침체지요. 그런데 하반기, 3분기, 4분기가 평균 1.5가 나온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장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고용을 빼고요. 그렇다 하면 0.2%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하반기는 3분기도 4분기도 플러스 성장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뭐 연준의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분기 성장률은 주가 상승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해야 바닥이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6월 저점 정도가 바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한 두 개 있다라는 거죠. 시장은 악재를 해석했지만은 그게 이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것이 호재다라고 포용하는 연구소는 해석을 하고 있고, 물가도 도매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니까 8월은 5.6% 상승이지만 9월은 전년 동기 대비 뭐 3%대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도매 물가는. 왜냐하면 9월이 지난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올해 9월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유가는 더 내렸고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하락 중이고 수입 물가도 달러 90 행진으로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라는 이 표현이 머지않았다라는 거죠. 9월, 10월 정도는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10월 중순쯤 되면. 왜냐하면 10월 중순 되면 성장률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물가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앞에 그 연준이 의장이 발언한 내용이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는데 이제는 악재는 좀 약화되고 호재가 부각되는 시기가 지금부터 아니겠느냐. 그래서 주가 바닥은 6월 저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그 TQQQ 투자자 이분들이 이제 뭐 3%만 하락해도 사실상 10%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위험 관리는 뭐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원래 살찌게 최소한도로 2배 정도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1배 정도는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을 동시에 하시는 분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시장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배팅을 하면, 즉 상승에 배팅을 하면 비트코인은 하락에 배팅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배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되거든요. 또 아니면 그렇게 할 돈이 부족한 사람은 이 3배수를 할 때에는 매매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승 반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팅을 할 적에 풀 배팅을 하지 말고 3배수니까 절반만 배팅하면 그래도 1.5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보다 조금 더 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지 않으니까 이런 스스로 위험 관리 방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위험 관리 방법이나 좀 이런 얘기들은 다음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 세미나를 하면 그때 좀 뭐 여러 차례 여러분과 이런 위험 관리 방법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이거 자료 해석 방법, 그 다음에 화폐 등등에 관해서는 그런 좀 시간이 좀 많아야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듣기로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에 잘못 오판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